골든라이프 아카데미 생활법률 7회차 교육입니다. 오늘은 형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육이 12회차인데 벌써 7회차 이르렀습니다.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7회 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 민사적인 문제를 많이 알아봤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에 교통에 관련된 특히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 교통사고의 원인이 그 가해자에게 있는 경우, 음주운전이라든지 특별한 이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적인 처분 그리고 형사적인 처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형사 문제에 대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 전에도 사이버상에 다양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서로 대면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사이버 관련된 그 활동들이나 교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 이제 골든라이프 아카데미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이버상의 어떤 범죄가 어느 정도 체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사이버상에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친구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통화를 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린아이들,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죠. 또 친구들과 만나 있는 중에도 사이버상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어른들 삶에 그냥 사이버가 딱히 문제가 되나라고 이제 생각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사례는 실제 우리 삶 속에 이 사이버상의 범죄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삼남매, 그러니까 세 아이의 엄마인데요. 이 엄마가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는 계속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 문을 닫게 되고 또 집에서 이제 있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육비도 모자르고 생활비도 모자라서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거 같으면 전단지를 본다거나 또 이제 직접 찾아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는지를 알아보곤 했었을 텐데, 이게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하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죠. 쉽게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 통합 포털 사이트에서 한두 번만 들어가면은 이제 볼 수 있는 구인 광고에 이분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는데 그 법률 회사에서 어떠한 서류를 그 당사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일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죠. 이분에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사이버상의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요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법률 회사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런 내용이 실제로 이제 서비스되고 있었고, 자신이 하는 내용은 법률상의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한 세네 번 정도는 서류만 전달하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네 번, 다섯 번째부터는 서류도 주면 서류를 상대방이 받고는 종이 가방을 건네주는데 그 종이 가방 안에는 이제 다발의 현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다가 세 번째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받는 그 횟수가 세 번째 이르러서 그 피해자,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어떠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고를 한 사람에 의해서 그 CCTV를 통해서 이분이 확인되고 결국은 삼남매랑 저녁을 먹고 있는 집에서 현장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사이버상의 범죄라는 것이 늘 인터넷을 하고 사이버상에 뭔가 나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을 많이 해서 그 사이버상의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이버 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을 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범죄의 노출이라는 건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삼남매의 그 피해를 입었다라는 주장하시는 피해자님들은
어,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사업을 하시는 소영리의 어떤 그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고리의 이자를 저리로 바꿔준다라는 그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접근을 하시게 된 거예요. 피해자로 이제 그 노출이 되시게 되는 건데 내가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1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100만 원을 갚으면 500만 원을 아주 저리에 빌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실제 이제 그 삼남매 엄마가 들고 간 그 서류에는 대출 계약서가 적혀 있었고요. 100만 원을 갚으면 바로 상환하고 500만 원을 원래는 5% 빌렸다면은 뭐 1.5% 빌리는 그런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현재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500만 원 원하는 대가에 대한 이제 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신고를 하게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돈을 가져간 가해자는 알지 못하고 그 가해자를 도와준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는데 이분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고 결국 이 과정에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삼남매 엄마에게 혹시 이런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나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분의 말씀이 약간의 찝찝함과 불편함은 있었지만 충분히 그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 않았을 행동이 사람의 면식이 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어떤 행동만 하면 된다라는 제한적인 어떤 역할을 주게 됨에 따라서 죄책감이나 양심에 대한 판단 없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버상의 어떤 그런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던 분이 사이버상의 어떤 그 계약 관계라든지 노출이 됨으로써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삼남매의 엄마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실 동원되고 있는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그 동원되고 있는 사람의 연결고리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 범죄에 동원이 되어서 뭐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그 과정의 일부 연결책 역할을 하는 경우에 실제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또 경제적인 어떤 이해를 잘 못하는 또는 경험이 없는 학생이거나 또 실제 경찰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주부이거나 하는 경우에 혐의가 있으나 용서를 해주는 기소유예 판결 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실제 범죄에 동원되어 있는 이 어떤 연락책이나 그 운반책에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계속적인 이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또 실제 이 범죄를 주도하고 있는 그 진범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연락책이나 운반책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실제 범죄의 어떤 여죄,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범죄라든지 실제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 범죄를 한 것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범죄 크기에 비해서 당사자가 느끼는 범죄 크기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실제 진범이라든지 보이스피싱 전체 그 조직을 잡기 위해서 구속수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가해자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지난 6시간 동안 그 6차시 동안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지금 3남매의 엄마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도하지 않게 가담이 되어서 피해자를 이제 만들게 된 이 경우에 그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 내지는 한 3, 40%까지는 책임지라는 손해배상
그 재판 결과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그래서 나는 아르바이트 조금 하기 위해서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됐는데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 형사처벌에서 진범을 잡기 위해서 강한 처벌을 하기 위한 구속수사의 위험이 있고 또 이 수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이룰 수 있으니 얼마나 이 사이버상의 범죄에 연루됐을 때 그 당사자의 피해가 큰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버상의 범죄가 사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내용에 연락을 하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이는 것보다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 것들 있죠. 사이버상에 홈페이지 있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행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별로 문제되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 속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좀 전에 소개한 보이스피싱뿐만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꼭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기기,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알고 믿을 때 주로 어떻게 믿으세요? 그 사람을 여러 번 만났으면 믿을 수 있을 건가? 또 그 사람과 여러 대화를 했는데 나랑 가치관이 통하고 좀 대화가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사실 그 부분도 100% 믿을 수는 없죠. 어, 사실 우리가 젊은 세대, 뭐 20대, 10대 이런 경우에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과 이제 서로 사귀게 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고 채팅을 할 수 있고 또 친구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5, 60대의 경우에도 그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친구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은 아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시는데 실제 이제 상담하는 사례에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쓴 블로그의 글에 답글을 다는 사람과의 관계였죠. 그런데 휴대전화를 알게 되고 이제 일상을 공유하게 되고 매일 연락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과 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멀리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이제 서로가 사랑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서로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표현할 때 처음에는 뭐 소리만 나는 뽀뽀 뭐 이런 거 이제 하게 되다가 점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은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촬영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나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실질적으로 믿고 그 사람이 은밀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성적 행위를 나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나도 보여준 건데 실제로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사람의 그 실존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나의 은밀한 부분 그 사람도 보여줬으니까 보여주고 서로 이제 깊은 관계에 이르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이제 실제 자기 모습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은 어떤 그런 이제 뭐 영화, 뭐 성적인 어떤 부분을 강조한 어떤 부분을 보여준 것이고 내 모습이 이제 그 사람에게 노출된 건데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거를 녹화를 해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협박하기를 네 휴대폰을 해킹했는데 네 휴대폰상에 있는 연락처에 너의 그 어떤 특별한 은밀한 부분을 노출할 거다. 너가 노출당하지 않을 거면 네 부인 또 네 가족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지 않을 거라면 이제 나에게 돈 줘야 된다. 이런 식의 금전 요구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또 이제 장애가 있거나 또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이제 몸의 신체 일부를 찍어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런 요구에 누가 응하겠느냐 하는데 상대방을 믿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후에는 사실 이게 범죄로 연루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사이버상에서 게임을 하거나 뭐 이제 대화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의 문화 속에 보면 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한다거나 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조금 왜곡한다거나 거짓을 섞는다거나 등등의 어떤 이제
그 내용들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하게 되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5, 60대 어른들이라 하셔도 사실 이 아이들이 우리 가족 중에 한 다리만 건너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내 조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른이라거나 뭐 나랑 비슷한 연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상대방은 이제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마스크를 끼면은 상대방의 얼굴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만 알고 전체를 추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 사이버상의 인간관계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상을 우리가 대부분 추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상식적으로 나는 남한테 이런 말 하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상식적으로 이 정도 계약하고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켜질 거야 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이버상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고 추정하는 인간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특히 사이버상의 인간관계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한 부분만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억울한 경우가 발생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상 인간관계에서는 실제 우리 현실상의 인간관계보다 좀 더 주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초심,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삶의 어떤 살아온 역정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을 추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이 누군지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천천히 알아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람과 내가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 내가 대화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뭐 음성 그 위조라든지 그 해킹이라든지 뭐 이런 거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믿고 생각한 것이 허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회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봄으로써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상황이 내가 범죄로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형법상의 범죄는 법 규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를 하든 거짓을 적시하든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특별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가 훼손됐을 경우에 이것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유포가 쉽기 때문에 진짜 바른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보 능력에 우리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서 처벌을 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했을 때는 그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다양한 댓글이라든지 관계를 형성하실 때 내가 글을 쓸 때 좀 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5, 60대의 이제 성인 경우에는 어떠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의견을 이제 댓글에 남기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옳은 가치를 위해서 이제 댓글을 쓴다거나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상대방의 사실일지라도 상대방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옳은 가치를 위해서 아주 그 해야만 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예, 그래서 나는 피해를 입어서 이 피해를 복원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글을 썼는데, 오히려 내가 그 가해자에게 명예를 훼손한 그 가해자,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활동할 때는 일반 현실 생활 속에서, 오프라인 속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전에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는 행동을 처벌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국가가 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해를 했다라고 신받는 사람이 굉장한 인권 침해나 부담을 얻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이후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해를 한 사람 사이에서 결국은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좀 더 형사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세분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사이버상 범죄를 넘어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좀 많이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형사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